11월 22일 정말 새벽부터 나라 안팎 또는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던 북한의 정찰 위성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 사실은 군사 정찰 위성이죠. 그들은 그냥 통신 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부터 시도했던 1차 발사에 실패했고 또 2차 발사가 5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이니까 한 6개월 만에 드디어 북한이 정찰위성, 그러니까 군사 정찰위성이죠. 그것을 평안북도 동창리라는 곳에 발사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천리마 기지라고, 거기서 만리경 1호라는 이름을 붙인 군사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위성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 군 당국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를 했고, 일본도 평화를 깨는 위협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참을 통해서 지난 어제 그제 연속해서 북쪽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군사 정찰 위성을 띄워서 소위 9.19 합의에서 상호 간의 감시에 대한 대상이 되는 위성이나 또는 그 외에 어떤 수단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북 간 DMZ를 확장해놓은 NDL이라고, 소위 그 남방 한계선 또는 북방 한계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일체 모든 정찰 행위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국내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에서도 위반을 하고, 또 유엔 결의는 일찍이 북한처럼 핵을 완전히 개발해 가지고 핵 무력화를 선언하고 핵을 법제화한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의 소위 군사적 목적을 향해서 위성을 발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민간이 발사를 했던, 정부 당국이 발사했던, 특히 북한처럼 일당 독재 체제에서 모든 것이 김정은의 지도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체제 속에서는 더 위험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발사를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히 우리 국내법에서도 남북한 군사 합의, 그것이 아직 의회 결정을 보진 않았지만 일단 합의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경고를 했습니다. 군사 합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위 무효화시켜서라도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지킬 군의 의무가, 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 발사와 소위 9.19 군사 합의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핵을 개발하고 여러 형태의 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개발해서 화성 15형, 17형, 19형 이렇게 해서 사정거리가 13,000km를 넘는 그런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소위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죠. 그건 뭐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나라 연안까지 가서 중요한 시설이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소위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핵미사일이죠. 또 만에 하나 그 잠수함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연료를 썼을 때,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매일 두서너 차례씩은 지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 공급이 되고 그 안에
기술 병력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핵이 보유한 나라들은 핵 원료를 쓰는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 몇 년이고 물속에 돌아다니면서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군사 자산을 가지게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위성까지 갖게 되면 공격 타켓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유엔 결의는 핵을 보유한 나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주변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그 정찰 위성은 조금만 개조를 하면 탄도형 미사일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30일 얼마 안 있으면 미국 발사기지에서 한국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합니다.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젊은이들 생각에도 왜 미국이나 일본도 이미 북한 상공 위성을 발사해 놨는데 또 우리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는데 북한만 못하겠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핵을 탑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처럼 핵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그것도 국제사회의 규범 아래서 핵이 아니라 멋대로 핵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또 주변국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엔 결의가 결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특히 우리 지금 국가 원수가 영국에 가서 국빈 대우를 받고 거기서 왜 국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 1차, 2차 실패한 김정은 정권은 불이 나게 지금 일본에다 통보하고 주변국에 연락한 것은 12월 1일까지 사이입니다. 10월 21일부터. 근데 발표하자마자 발사했어요. 그건 아마 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가 있는 동안에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격화시키고 한국의 위험도를 아마 알림으로 인해서 북한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의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라 안팎이 엄청나게 지금 위중한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이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주면 끝나려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지금 전쟁 깊숙한 골에 빠져가지고 크림반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응할 리가 없죠. 자기 영토를 지금 그럭저럭 한 80% 회복했는데 뭐 죽을 각오로 하고 20% 더 회복하면 원래 잃어버린 크림반도까지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나토나 그 외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관하고 되어 있던 핵탄두를 러시아 모스크바로 옮기는 조건으로 파리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다 연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죠. 또 나토가 위협받을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은 군사적인 이유를 지키는 게 나토 아닙니까? 군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빨리 나토에 가입시키고 강력한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가 스스로 러시아 본래 러시아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또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고 서한 지역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서한 지역에 가면 하마스와 버금가는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장단체들이에요.
그건 철저히 이란의 지원을 받고 레바논의 옹호를 받고 있어요. 또 레바논 영토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전쟁이 확장되면 지금 인질로 잡혀가 있는 200여 명 중에 50명을 풀어주고 전쟁을 한 5일간만이라도 휴전하는 그런 이 안을 제시해서 상호가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뭘 말하느냐면 결국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미국의 대선에 이 중동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크라이나는 아마 지속적으로 지구전으로 갈 겁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항복할 리도 없고 협상할 리도 없어요. 러시아하고 끝판을 볼 거예요. 그러나 중동은 아랍 나라들이, 아랍 동맹들이 있어요. 또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소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 외에 심지어 넓게는 터키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이집트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의 나라들은 은근히 팔레스타인 정부를 지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또 너무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중동의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힘은 끝없이 갈 수밖에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인구의 한 2%가 조금 넘는 유태인들, 한 650만 되는데 미국의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영향은 40%가 넘는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아주 강경 보수파의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거기 또 중동은 복잡해요. 같은 이슬람권 국가들이지만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지금 하마스는 수니파고 헤즈볼라는 또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얽힌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눈을 가지게 되면, 매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가지게 되면, 무서운 핵을 가진 나라가 정확한 공격의 목표 지점을 찾아낸다 그런 얘기죠. 아직은 그들의 기술이 그렇게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나진항에서 폭탄, 실탄, 모든 장사정포까지 포함해가지고 소형 미사일들이죠. 소위 중장거리 포들이죠. 이걸 아마 한 3,000개, 우리 일반적으로 박스라고 합니다만 통에 담아서 러시아로 철도로 이송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다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오직 북한의 무기가 필요해요. 중국은 지원 안 합니다. 아주 은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브라디보스톡에 10월달 아닙니까? 김정일을 불러다가 북한이 뭐가 아쉽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두 차례나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을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김정은이의 체면에 관한 문제, 통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포스토니치라고 하는 우주 발사기지에 김정은이가 같이 가가지고 고도의 러시아의 위성 발사, 통신 위성이든 정찰 위성이든 위성 발사 기술을 북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많은 재래식 무기를 아마 가져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우주 궤도에 성공했다니까 틀림없이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군사 간의 밀착과 동시에 이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모종의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힘은 분산되어 있고 그런 기회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이고 시진핑이에요.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눈이 없이 아무데나 폭격하는 것하고
눈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정찰 위성을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위성이 만일 성공했다면 이는 중대한 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정부가 이제 경고는 했어요.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2018년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성립된 군사적 합의예요. 한반도 소위 평화정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아요. 우선 DMZ 영역에서 정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탈북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한 정찰, 휴민트 정보는 얻어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위성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위성을 발사해 놓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30일 날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만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마저도 못 가져간 것이 DMZ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에요. 그건 대단히 불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안보 시스템 속에 K9 자주포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알고 있기로는 백령도에 한 6기, 지난번 연평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기서 작동을 했어요. 6기 그래요. 근데 평양 정권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발사를 중지시켜버렸다. 연습이든 실전이든. 그러니까 해병대들이 거기 주둔하면서 그 K9 자주포를 쏴보기 위해서는 배에다 자주포를 싣고 포항 군사기지 가서 1200km예요. 연간 수백억의 돈을 들여야 돼요. 연습하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백령도 연평도 안에서는 어느 쪽을 향해서는 발사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합의가. 자기들은 얼마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연안포 한 132개 포 찐지가 있어요. 백령도, 연평도든 서해 5개 도서를 공격하기 위한 전진 소위 포 찐지죠. 근데 그걸 전부 다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와 분당 합참에 보고에 하면 차 3,400여 건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9.19 합의를. 그 계속 위반되는 합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만? 우린 정찰 임무도 못하게 돼 있고. 또 DMZ 안에 있는 초소 있잖아요, 초소. 거기는 한 500개 있고 우리는 한 135개 있는데 그걸 같은 숫자로 줄였다 이게. 40 몇 개씩. 그럼 우리는 얼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40 몇 개씩 줄어들면 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고, 북한은 400개, 500개 중에서 40개 줄여봤자 10분의 1밖에 안 줄었다 이게. 그것을 같은 숫자로 파괴한다는 그 합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합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지만 저쪽 응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도장 찍어버린 걸 뭔 그 합의를 마음대로 고치냐고. 또 위반을 떵떵거리고 아마 계속 버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적인 미비점을 가지고 있냐, 안보에 차질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번에 정찰 위성 자체가 군사 위성이라고 확실히 확인될 것이고, 그것이 그런 기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눈 감고 돌아다니는 거 무섭지 않잖아요. 눈을 떴어 이제. 그럼 우리 목표 지점이 정확히 나와버리잖아요. 어디를 공격할 것이고 어떤 거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북한이 지금 어떤 결정적 시기를 노렸을 때 지방에다 다 빨갱이들, 좌파들, 간첩들이죠. 그건 뭐 과거처럼 지하당 간첩이 아니에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간첩들이에요. 소위 그걸 갖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창시자인 그람시라는 사람은 진지제이라는 말을 써요. 진지를 구축한다. 지금 우리의 정상적인 사회단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무슨 환경단체, 인권단체, 시민단체, 통일단체 이런 데 다 들어와가지고 청주에 있는 F-35A
전투기 활주로를 결정적 시기에 파괴해버린다든지, 또 군산비행장에 미군의 F-22라든지 B-52 전폭기 같은 게 거기 군산 비행장을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 혁명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지를 마비시킨다든지, 또는 창원에 있는 핵잠수함이 진해 군항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사전에 항구 자체에 어뢰를 깔아가지고 마비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여세한 중요한 요새를 결정적으로 폭파하는 근거를 이미 확보해서 그들의 혁명 조직과 일체하게 만들어놨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 그 다음에 괌 기지, 이것이 북한의 전술에 의해서, 전술 통신에 의해서, 군사 정찰 위성에 의해서 노출되면 정확한 포인트를 공격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군사합의의 무모한 점을 과감히 혁파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기를 정부에도 건의드리고, 국민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감각, 군사적 감각, 또 세계사적 감각을 갖는 현명한 우리 국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